안녕하세요. 사이버 보안의 미래를 담당할 정보보안과 박영우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보안과 장남수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보안 살펴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본 강의에서는 강의의 소개와 또한 사이버 보안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사이버 보안의 미래에서 다루게 될 학습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또한 사이버 보안의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암호니까 이슈가 저희가 알고 있는 AI가 자, 그럼 강의 소개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본 강의는 사이버 보안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발전과 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한 사이버 보안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새로운 보안의 환경에 적합한 보안 기술들도 이해를 해야지 새로운 환경에 맞는 그러한 보안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사이버 보안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겸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교과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이런 사이버 보안의 미래에 다루게 될 환경은요,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 외에 지능형 무인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새로운 신성장 그런 산업들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널리 지금 활용되고 있죠.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I 챗GPT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손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AI로 몇 초만 있으면 금방 만들어지고요. 이런 환경에서 과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그런 환경들이 이런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막 쏟아나올 텐데, 또 그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발달될 텐데, 이런 것들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보안은 어떤 것이 필요할지 우리 장 교수님 보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박영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은 민간 또는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얘기를 주로 해주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요소 기술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영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현실에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으면, 실제로는 체감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스마트 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보안 기술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현재 가장 보안 쪽에서 핫 이슈인 양자 컴퓨터하고 양자 대성 암호,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금융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이런 이슈들을 다뤄야지 지금 말씀하셨던 걸로 자연스럽게 응용 환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과목에서 거의 한강 분량이 거의 전문가의 하나의 영역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매 강마다 새로운 용어들,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그걸 하게 되면 너무 이론 위주로 이제 강의가 흘러갈 것 같아서 조금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떤 분을 모시고 저희가 같이 강의를 하게 될지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사이버 보안의 미래의 교수진을 한번 보면, 일단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전임 교수인 저하고 박영우, 그다음에 유혜정 교수님, 그다음에 장남수 교수님이 참여해서 강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8인을 모셨습니다. 국민대학교의 한동국 교수님, 또 국민대학교의 이호균 교수님, 그다음에 고려대학교의 이경호 교수님, 또 고려대학교의 윤지영 교수님, 그리고 NSHC의 연구소장 맡고 있는 윤기순 박사님, 그다음에 숭실대학교의 최성 교수님, 성균관대학교의 김기범 교수님, 그리고 건대의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남기호 교수님, 이렇게 8분을 모셔서 각 분야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우리 국내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을 모셔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할 텐데, 아마도 용어라든지 전문성이 있어서 아마 어렵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론 수준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을,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의 미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 강의에서 굉장히 많은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어떤 목표를 가졌으면 하냐면 각 강의 주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사이버 보안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강의에서 의도하는 바의 50%를 학생들이 얻어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 조금 더 플러스하면 각 주차별로 나오는 그 분야별 중요한 키워드 용어들, 그거에 대한 개념 정도만 알게 되면 저는 교수님이 의도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학생들이 얻어가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야심차게 좋으신 분들을, 팔인들을, 전문가들을 모셔서 강의를 진행하니까 여러분 첫 강부터 끝에 마지막 강까지 잘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이버 보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 강의를 제가 만들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은 어떤 궁금증, 사이버 보안의 미래에 어떤 것들을 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저희 강의의 그 주제를 잡고 하는데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어떠한 내용들의 요구사항,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는 인터넷 뱅킹과 같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차세대 암호는 어느 곳에서 앞으로 사용이 되게 될지 궁금합니다. 요즘 4차 산업 시대에 많은 IoT 기술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암호 기술들이 사용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양자 컴퓨터 시대가 앞으로 이제 도래하는데요. 그러면은 현재 그 암호 시스템이 다 해독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양자 컴퓨터 시대에서 더 안전한 암호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건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G 통신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안 요소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 그리고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한 주차별로 풀어나가야 될 텐데요. 시작할 때는 먼저 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암호에 대한 이해하기가 저희가 2주차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2주차는 우리 박영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암호 이야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먼저 일단 암호잖아요. 그래서 암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암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암호라고 하는 것은 평문을 암호화 키를 가지고 암호문을 만들고 암호문을 가지고 복호화 키를 가지고 다시 평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암호화 복호화를 하잖아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암호는 키를 사용한다. 키가 뭐냐?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있다. 그래서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호의 핵심은 키다. 여러분 이 키가 요즘에는 이런 키 없이도 그냥 머리로 외워서 이렇게 지문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암호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암호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분별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특성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현대암호는 크게 대칭키 암호하고 공개키 암호, 아까 얘기했던 그 키의 사용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는 그 키를 서로 비밀을 간직해야 되는 암호고요. 공개키 암호는 그 중에 암호화 키를 공개해도 되는 거죠.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이라든지 아니면 공개키 암호를 이용해서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대칭키 암호와 공개키 암호. 그리고 근데 이제 각각의 두 암호가 장단점이 있어요. 대칭키 암호는 빠르지만 또 키를 그러니까 키 공유를 항상 해야 돼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증이라든지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로 하고 특히 인증 같은 걸 통해서 키 교환은 공개키 암호로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데이터를 암호하는 거는 대칭키 암호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혼합 방식, 하이브리드 크립토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사용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암호가 과연 어디에 쓰일까? 여러분, 암호가 어디에 쓰일까? 물론 여러분이 뭐, 내 파일을 암호화해서 나만 알 수 있게끔 저장해야 될지, 이럴 때 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은행에서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인터넷 뱅킹 할 때, 그때도 암호가 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분 통신할 때도 암호가 쓰이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암호가 어디에 쓰일까라는 내용들을 좀 더 공부할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 암호 기술의 정보보호 서비스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뭐 기밀성을 유지한다, 무결성을 유지한다, 부인 봉쇄를 해서 전자서명을 통해서 부인 봉쇄를 한다. 그다음에 뭐 인증을 한다, 접근 제어를 한다. 그다음에 뭐 전자서명을 통한다. 뭐 이런 것들에 암호가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암호 기술이 쓰이는 그런 서비스 영역들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암호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이게 관리하고 할 때 쓰일 뿐 아니라 정보를 보내고 받을 때, 송수신할 때도 씁니다. 이런 것들에, 암호 기술을 활용하는 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암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 막 이제 발달됨에 따라서 미래 암호 기술들이 더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럼 어디에 쓰이느냐? 예를 대표적인 게 뭐 아이디 기반 암호라든지, 속성 기반 암호라든지, 동형 암호라든지, 뭐 함수 암호, 뭐 이런 것들이 미래 암호 기술로서 굉장히 많이 발전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 암호는 그런 걸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라는 내용을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래 암호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제가 2강 때 2주차 때 강의를 할 거고요. 자, 3주차 때는 그러면 과연 우리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뭐 IoT 환경에서 암호를 쓰는 게 암호만 쓰면 안전합니까? 뭐 이런 안전성의 궁금을 갖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쓴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암호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기기들, IoT 기기들이 과연 암호를 쓴다고 해서 안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국민대학교 한동국 교수님이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한국정보보호학회 부채널 분석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국민대 한동국 교수께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장남수 교수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박영 교수님이 금방 미래암호 이해하기 말씀하시면서 말미에 미래암호 어떻게 쓸까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스마트 기기는 안전한가? 가 결국은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전한가, 미래암호 안전한가 라고 했던 것들이 다 결국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 녹아져 들어가고 있고, 그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라는 건 결론을 내리려면 과연 해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라는 것까지 연계해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강 내에 그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조금 저학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교양을 쌓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먼저 한 교수님은 풀어가시게 될 것 같냐면, 먼저 암호가 왜 필요한가부터 풀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화, 그죠? 부호화하고 신호를 주고받는 체계에서부터 아마 강의를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환경으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이번 강의 주제는 이제 스마트 기기입니다. 스마트 기기는 지금 화면 보시는 화면의 왼쪽 상단에 퍼스널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예전에는 다 없던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도 굉장히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의 방 하나 크기의 PC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운영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만큼 포터블, 이동성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들은 보안 기능을 제공해야 되고, 그 기기들은 쉽게 누군가에게 탈취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미터기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도로에 신호등에 붙어 있는 뭐 조작 센서들, 이런 거에도 다 암호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이제 불법적으로 탈취해서 안에 있는 정보를 취득해서 뭐 신호를 교란한다거나 정보를 탈취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근데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럼 안전하게 잘 쓰고 있어? 라는 얘기를 풀어가시는데 일단 기사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기사를 보면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도 복제 위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기사는 조금 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부채널 분석 공격 방지 기술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 거래 위험성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스마트 기기 특징에 따라서 적절한 암호 기술, 보안 기술이 제공되거나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우리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석이 되는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파형을 보고 계시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저게 이제 전력 소모량이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소프트웨어 구현 암호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렬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1에다 2를 더하고 그 결과에다 다시 3을 더하고 그 결과에다 4를 더하고 이렇게 직렬, 순차적으로 연산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연산마다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전력 소모량을 가지고 연산을 구별하고 있죠. XOR 연산, 뭐 에디션 연산, 더하기죠. 그리고 뭐 GF라고 쓰는 건 이제 유한치 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별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호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그 계산 결과를 통해서 데이터를 감춘다라는 게 크게 보면 그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정해진 계산이라는 거를 분석할 여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 있던 게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20년도 더 된 전부터 이렇게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떻게도 하냐면 여러분 이제 노트북 있죠. 노트북에 보시면 이제 그 좀 하드한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팬이 막 돌아갈 겁니다. 그죠? 열을 식히기 위해서 팬이 막 돌아가게 되는데 그 팬의 동작 소리를 먼 거리에서 이렇게 지향성 마이크를 가지고 팬 소리를 모은 다음에 그 팬 소리를 분석해서 키를 찾아내는 공격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공격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게 이제 AI 베이스로 이거를 해독하려는 시도까지도 계속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강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한강의 전체를 녹여내기 위해서 아마 개념적으로 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 기기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아까 교수님이 미래 암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보보호 쪽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가 양자 컴퓨터와 그에 따른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과연 우리 세상은 안전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공격, 양자 시대의 비밀은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NSHC 연구소장이신 윤기순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해주실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장남수 교수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암호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암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암호학자들이 만들었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개발되면 여러분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몇 큐빗의 양자 컴퓨터가 뭐 개발됐다. 이런 식으로 곧 양자 컴퓨터가 나는 그런 뭐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암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 공동인증서, 그죠? 우리 옛날에는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전자서명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거 갖고 계신 분 있나요? 거기에 보면 전자서명을 타공선 암호를 사용해서 전자서명을 합니다. 그 타공선 암호, 공개키 암호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암호화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보시면 공개키 암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기승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겠지만 RSA하고 타공선 암호, ECC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SA는 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것에 근거를 하고요. 타공선 암호는 타공선 이산재수 문제죠. 이산재수 문제를 푸는 것에 안전성을 두고 우리가 개발된 공개키 암호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인증서, 거기에는 RSA 암호를 하면서 인증서에 여러분을 인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타공선 암호는 아까 이산재수 문제, 타공선 이산재수 문제를 기반으로 해 어려움을 기반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ECDSA라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데 전자서명, 거래에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깨집니다.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깨지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론 지금 암호를 이용한 모든 그런 이 체계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대혼란이 있겠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자 역학과 양자 역학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가 과연 뭔지,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컴퓨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그 구동되는 소프트웨어, 즉 양자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뭐 대표적인 게 쇼 알고리즘하고 그로브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뭐 이산재수 문제, 인수분해 문제를 쉽게 푼다든지 이산재수 문제를 쉽게 푼다든지 하는 두 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거든요.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아마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그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협할 정도로 개발되어 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는 그런 과정 하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면 그러면 어떡해요? 암호는 다 깨지나요? 그래서 이제 새로 개발된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양자 암호거든요. 그래서 양자 암호는 뭐냐?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양자를 이용해서 키 분별을 하는, 그러니까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QKD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양자 암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자의 성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도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키 교환만 하는 거죠. 키 교환.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에서 전자 설명이라든지 이런 건 못 하고요. 키 공유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양자 키 분배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QKD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뭐냐면 양자 컴퓨터의 내성을 갖는 안전한 그런 암호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존의 RSA나 타운호선 암호처럼 수학적인 어떤 그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양자 역학이나 이런 걸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가 쓰는 레가시 그런 암호들하고 같은 종류의 암호인데, 다만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도 이걸 깨는 알고리즘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자 내성 암호가 지금 미국 니스트에서 표준화 작업을 지금 하고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표준화가 될 건데, 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 사용하면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에 뭐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뭐 타운호선 암호, 그다음에 공동 인증서에 사용하는 RSA 암호, 또 이런 것도 전부 다 양자내성 암호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이 그러면 지금 뭐 이동통신이나 이런 핸드폰 같은 경우에 뭐 4G 썼다가 LTE 썼다가 5G 쓰고 있다, 뭐 곧 이제 6G 나온다, 막 이렇게 이동통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5G 이동통신이 막 그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이런 통신의 보안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국민대학교 이호경 교수님께서 전 한국정보학교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동통신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셨고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5G 이동통신 보안은 어디에? 라는 주제로 우리가 5주차의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우리 강의를 하게 될까요? 장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호경 교수님하고 이동통신 보안을 대학원 석사과정에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동통신 보안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강의해 주셨던 내용들을 짧게 살펴보면 미래암호, 그리고 스마트 기기,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와 양자 내성 암호.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들이 다 포함이 된 게 이동통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스마트 기기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얘기하겠죠. 스마트폰 내에서, 그리고 5G, 더 나아가서 6G까지 보안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 흐름에 대한 얘기를 아마 강의를 전반적으로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딱 보이시죠? 유무선 통신 기술과 암호 기술의 발달,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셨는데, 자, 이동통신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IoT, 그리고 금방 박경 교수님 소개해 주셨던 양자 암호와 양자 내성 암호, 이런 것들이 지금 보안 쪽에서는 거의 핫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기술들이 전부 다 하나의 칩으로 들어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그런 제품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고 시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전에는 다 요소 기술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뭐 블루투스는 얘가 하고, 뭐 이동통신은 제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었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기기는 통합되고, 그 스마트폰 안에 특정 지금 얘기 드렸던 보안, 암호 보안 하드웨어가 모든 그런 통신들,
근거리 통신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고 그 큰 축 하나로 5G 또는 5G 플러스 6G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사이버 보안 미래의 한 축이다 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왼쪽에 셀룰러 해서 밑에 3GPP라고 써 있는 쪽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동통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2G, 3G, 4G, 5G 이렇게 되는 게 이동통신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위에 제목이 써 있네요. Low Power Wide Area Network입니다. 자, 이동성을 가지는 기기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배터리로 동작하니까 당연히 로우 파워, 전력을 적게 써야지 우리가 자주 충전을 안 하고 좀 기기를 오래 쓸 수 있을 거고 실용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센서로 동작하는 굉장히 작은 장비 같으면 수시로 우리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1년, 2년 이 정도는 배터리가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을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무선으로 통신을 하게 될 텐데 가급적이면 넓은 영역을 커버해주면 기기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시그폭스, 로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시그폭스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는 다 지금 여기에 참여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큰 축으로 우리 국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G, 3G, 4G, 5G, 6G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텐데 G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한 세대를 넘어가는 게 대충 한 10년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G를 2020년이라고 포인트를 찍게 되면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쯤 4G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해서 2020년 사이는 4G가 지배하고 그 전 10년은 3G가 지배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30년부터 해서는 6G가 지배하는 이제 시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변화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변화가고 있는데 그 흐름이 기존의 2G, 3G, 4G, 5G 이렇게 넘어올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해서 서비스 사용자들이 조금 더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5G 넘으면서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이제 조금 더 많은 걸 포용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왼쪽 구분이라고 되는 것들은 뭐 인증 기술, 뭐 보안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3G, 4G, 5G 넘어오면서 보면 표 안에 내용이 5G가 굉장히 많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전에 2G, 3G, 4G, 5G까지 넘어오면서는 속도, 그죠? 단위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해야지라는 데 목적이 있었으면 5G부터 해서는 내가 이 시장을 다 먹을 거야, 무선 시장을. 네, 그 큰 포부를 펼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기술들이 지금 안에 들어가서 많은 영역을 커버하고자 하는 큰 흐름이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을 이용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이제 뭐 미모라든지 뭐 빔포밍이라든지 스몰셀이라든지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개념하고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아마 소개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앞에 이제 우리가 조금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조금 힘든 내용들, 그렇죠? 기기 안에 깊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뤘으면 지금부터 조금 더 우리 사용자 쪽에 가까워지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학생들은 어떤 의문점들 또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한번 들어보고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차세대 인증 기술은 현재 사용하는 인증 기술들 중에 아이디, 패스워드, 카드, 홍채, 지문 인식들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인증 기술들이 개발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거나 아니면 활용해야 된다는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명사가 무엇이며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왜 중요하며 정보보안에서 왜 디지털 포렌식이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앞에 조금 요소 기술 쪽이었으면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쪽으로 조금 질문이 옮겨간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먼저 서두를 풀었던 미래 암호 박용 교수님 해주셨던 내용 중에 교수님이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의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빠르게 환경이 바뀌고 있으면 인증 기술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차세대 인증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최대성 교수님, 그러니까 정보보호학회 차세대 인증 연구회 회장이신 최대성 교수님 모시고 차세대 인증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차세대 인증 기술은 암호와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암호라든지 그다음에 이동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술을 가지고 차세대 인증 기술에 활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선 교수님은 이 우리나라 사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 이 차세대 인증을 연구하셨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옮기시면서도 숭실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 한국정보학회 차세대 인증연구회 연구회장까지 영위하면서 굉장히 이 분야에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용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러분, 뭐 인증하면 지식 기반. 여러분 패스워드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넣는 거 있잖아요. 지식 기반 이러한 그 인증. 그다음에 뭐 생체 기반, 뭐 홍채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지 기반, USB 토크라든지 IC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소지 기반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전형적인 인증 기법이었거든요. 근데 요 지식 기반, 생체 기반, 소지 기반도 약간 변화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패스워드를 가지고 뭐 그림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뭐 기억. 여러분 아마 핸드폰에 패턴 넣는 거 있죠, 패턴. 이것도 기억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림이잖아. 글씨가 아니라 뭐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지문 홍채 같은 것도 뭐 뇌파라든지 심전도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생체 움직이는 행동 기반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또 바뀌고요. 그다음에 소지도요. 뭐 옛날에는 뭐 그 카드,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뭐 USB라든지 이런 거지만 요즘에는 웨어러블. 그래서 뭐 알약, 뭐 임플란트 이런 데도 다 통신이 되고 막 심전도에도 통신이 되고 막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에도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대상, 기기라든지 이런 것이 그 변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인증은 내가 인증하려고 뭐를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닌, 그러니까 무자각 인증. 그 다음에 여러분 로그인 만약에 그 컴퓨터 사용할 때 로그인 해가지고 막 쓰다가 잠깐 한시 갔다 왔는데 다시 또 로그인을 또 해야 되거나 그러면 너무 귀찮잖아요. 지속 인증. 그러니까 내가 갔다 와도 또 인증 없이 또 할 수 있게끔. 사실은 인증 없는 게 아니라 인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내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행위 기반 인증. 여러분 저는 이제 옛날에 그 미션 임파서블에서 인증할 때 다른 건 다 통과하는데 뭐 지문이나 뭐 얼굴 인증 이런 것들은 뭐 가면 쓰고 막 해서 통과하는데 걸음걸이는 딱 걸리는 걸 보고 저게 바로 여러분의 그 습관 하루아침에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 기반 인증이라든지 뭐 동적 뭐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행위 기반 인증들 그다음에 환경 기반 위치라든지 뭐 이런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 오면 전화가 보통 외국에서 오거든요. 국내가 아니라. 그래서 외국에서 발신이 오면 여러분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라 알 수 있을지 또 하나의 위치 기반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차세대 인증의 프리미티브 즉 그 어떤 기반이 되는 것들이 아마 소개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또 뇌파 인증이 또 돼갑니다. 그래서 아마 뇌파 인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뇌파 인증, 동적 행위 기반 인증, 뭐 와이파이 인증, 아까 5G 기술을 가지고 한 인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차세대 인증은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주차에서는 여러분 중간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보면 여러분 이거 어떡하지 이럴 텐데 우리 이 사이버 보안의 미래에서는 중간고사는 과제물로 제출을 하게끔 해놨어요. 즉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들을 수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고 정리해서 레포트를 내는 걸로 아마 과제물 대출 시험을 대체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부담 없이 시험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8주차부터는 아까 또 어느 학생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은 기존하고 달리 개인정보라는 게 굉장히 핫 이슈로 발생했고 또 개인정보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구성되면서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나는 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거나 그렇거나 아니면 약간 주의만 줬지만 이제는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개인정보를 굉장히 주의해서 조직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주의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돼 있죠. 그런 거에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의 활용과 보호, 그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혜정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한번 교수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혜진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실 내용인 이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라고 따로 이제 과목도 저희 학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제 유혜진 교수님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저학년 과목으로 해서 아마 개요나 개념부터 해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개인정보가 뭐야? 라는 질문부터 해소하고 넘어가는 게 강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히 보면 개인정보 개념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해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한다 라고 간략하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금방 박영현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조금 옛날 케이스네요.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옛날 케이스인데 법원 1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에 10만 원씩 배상이라고 해서 2016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강화됐죠. 네, 저 때만 해도 인식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는 큰 타격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건이 지금 현재 유출이 됐다고 하면 기업이 거의 휘청할 정도의 굉장히 크게 지금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크게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서두로 풀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개인정보 얘기를 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privacy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화면에 있는 것도 보니까 파쇄한 걸 붙여가지고, 그죠? 원래 내용을 복원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에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뭐지? 라는 것도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데 그 정보들이 모이면 개인이 식별되면 그 또한 개인정보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저 그림이 거기에 딱 맞는 좋은 예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하고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논할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알려줄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이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본인이 간결하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나와 있는 게 이게 법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제도하고 같이 얽혀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3법 얘기가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고, 이게 과하냐 안 하냐라는 논란은 있었죠. 물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게 이번 강의 주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으면,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금융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보안에 대한 부분은 꼭 다뤄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경훈 교수님 나오셨네요. 네, 고려대학교 이경훈 교수님을 모시고 금융보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내용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여러분 이경훈 교수님 자주 여러분 라디오나 TV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전 네이버 시소이기도 하고 이쪽 분야의 대가이기 때문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경훈 교수께서 아마 강의를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여러분 아마 카드 대란 사건이라고 할까요? 카드 유출 대란 사건이라고 2014년도에 카드 사건이 있죠. 고객 1억 한 400만 건?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그 주민등록번호는 지금 중국에 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들을 한번 이렇게 예제로, 그러니까
들면서 과연 어디에서 금융정보라든지 이런 유추사고들의 문제가 발생했는지인가를 좀 한번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다양한 정부가 이제 분석한 금융사 IT 보안 사고의 원인을 보면 뭐 보안 시스템이 미비한 거나 뭐 경영자의 보안 의식이 결여됐거나 뭐 침해 사고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부 통제가 소홀하는 게 제일 큽니다. 여기 지금 우리 뒤에 화면에 나오는 거는 41% 정도인데요. 굉장히 높네요. 높죠. 결국 뭐냐면 사람이 내부적인 그런 사람 접근하면서 그 통제를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거죠. 지난번에 그 대란 사건도 사실 그 외주 업체가 그렇죠. 노트북 가지고 USB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유출작한 것처럼 이런 사실은 되게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명확히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요. 그 외에도 외국에도는 뭐 방글라데시아 은행 해킹이 2016년에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뭐 인터파킹 해킹이 2016년도 5월에 있었죠. 그래서 1,030만 명 고객 정보 유출. 아까 우리 장남수 교수님이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럴 때 1인당 뭐 10만 원씩 정도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해 책임을 물었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아마 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아마 그 예를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랜섬웨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회사든 국가든 이 랜섬웨어 때문에 아주 벌번지죠. 예. 뭐 얼마 전에 뭐 미국에서도 뭐 그런 랜섬웨어가 있었다. 뭐 큰 회사들도 뭐 이 랜섬웨어에서 돈 많이 주고 그걸 풀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랜섬웨어들이 어떤 그 예방책이라든지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처럼 지금 계속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예제를 좀 들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이런 발생했던 거는 가능하나 발생하지 않는 게 좋지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발생 상태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예방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아마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알려진 중요한 정보의 침해를 우리가 고민해서 차단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팩트가 큰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정보들, 주요 정보들에 대한 침해도 우리가 관리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고 분석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정상 행위 탐지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고 그걸 통해서 알려지지 않는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들을 침해를 막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암호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또 한 학생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검찰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면 하나 뉴스에 나오는 게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의 김기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김기범 교수님은 경찰대 국제사이버 범죄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리고 기존에 경찰이 계셨을 때는 경찰 포렌식 센터 센터장도 맡고 있으면서 이쪽 분야의 아주 전문가죠. 직접 분석도 하시고 그다음에 경찰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을 모셔서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를 이제 강의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들로 강의를 진행되는지 장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디지털 포렌식 용어를 들으니까 굉장히 옛날이 생각이 나는데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숙하게.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도 관심이 굉장히 크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불과 이게 제가 공부하기 전에 아예 없었고 제가 대학원 석사할 때 아마 국내에는 처음 연구실이 생기고 디지털 포렌식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이제 막 모집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20년 내외 정도밖에 안 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지털 증거들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이미지도 옛날 거네. CD하고 플로피 디스크 이런 거는 이제 요즘에 잘 모르실 텐데 이런 것들도 이미지에 들어있긴 합니다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오래된 핸드폰 썼던 것들 그런 거 막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하드디스크도 그냥 대충 포맷해서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포렌식 그러니까는
그 데이터 복구 툴 같은 게 상용 툴들이 꽤 많기 때문에 누군가 그 디지털 디바이스나 그 저장 매체를 습득하게 되면 포렌식이나 아니면 리버싱이나 뭐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안에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버리기가 어려워요. 저렇게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기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담고 있는데 제 지금 그 집의 책상 안에는 스마트폰 한 4-5개 쌓여 있습니다.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네,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에 우리는 디지털 증거를 남기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왼쪽이 지금 이제 IT 베이스의 지금 우리 세상이고 오른쪽이 전통적인 그 수사 관련 세상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가운데로 두고 만나게 되는 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이긴 수사인데 IT 쪽 베이스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에 접근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압수수색한 데이터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야지만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지금 많이 전개가 되는 게 큰 수사의 흐름이다라는 얘기들 아마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해킹, 악성 코드, 디도스 등의 사이버 범죄 그것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것이고 그게 이제 결국은 범죄 수사의 형태로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국방, 방첩 활동, 침해 사고 뭐 다양한 형태의 수사 과정으로 저희가 유도되는 이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아마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는 게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그 센터 자체가 아예 없었고 저런 센터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2000년 한 중반쯤부터 해서 국내의 각 기관들의 저런 디지털 포렌식 센터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센터들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들 아마 교수님이 해주실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풀어가려면 일단은 디지털 포렌식에서 의도하는 바, 그러니까 꼭 지켜야 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거 5가지. 뭐 정당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 연계 보관성의 원칙, 무결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이런 것들을 아마 설명해 주실 것 같고 이런 원칙 하에서 수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저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지금 준비부터 해서 최종 보고서 작성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그 주제에 맞춰서 절차를 벗어나지 않고 증거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인가까지 연계해서 교수님이 강의를 아마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워낙 실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해주실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뭐 그 금융 그리고 뭐 포렌식 이런 조금 더 응용에 가까운 내용으로 넘어왔으면 지금부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줄 것 같거든요. 학생들의 질문을 조금 더 들어보고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중요한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인공지능이 정보 보호와 이제 결합이 돼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완성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더 갖고 더 배우고 이것을 어떻게 미래가 발전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기사를 통하여 전력,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정보 보호가 융합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융합 보안이 고려되는 분야와 기술적 적용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하고 정보 보호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역시 사이버 보안의 미래라는 과목이다 보니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AI를 갖고 결국은 또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 사이버 보안과의 만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또 한 주차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려대학교 윤지원 교수님이 그 내용을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분 AI 많이 듣죠? 굉장히 많이 지금 해야 되고 있는 그리고 혁명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AI가 실생활에 엄청나게 이제 변화를 줄 텐데 그때 과연 보안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겠죠. 윤지원 교수님께서는 전 IBM 연구원이기도 하고 이 AI 분야의 또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윤재 교수님께서 아마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도 아마 AI를 들은 게 저도 AI라는 것을 공부할 때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쇼킹한 게 바로 이 프로 구단 이세돌과 알파고하고의 바둑이었어요. 아마 저 바둑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둑을 조금 둬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바둑 프로에. 그런데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죠. 왜냐면 체스는 이런 그 컴퓨터가 체스는 몇 개 수가 안 돼서 이길 수 있지만 바둑은 불가능하다. 예, 원래는 이게 경우의 수가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가 이거 못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씩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두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경우 수가. 그러니까 계산을 못 해요. 하지만 AI 뭐 생성형 챗GPT 마찬가지지만 모델 학습 모델이 새로 개발된 거는요. 그 알고리즘을 다 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되게 획기적인 제가 쇼크를 먹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AI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어떤 건지 소개할 거고요. 정의할 거고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AI는요. 말 그대로 이게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지능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hinking humanly,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thinking rationally. 생각은 하되 인간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acting humanly.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 인간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냐. 액팅할 수 있냐. 그죠? 지금 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ting rationally. 과연 그 행동이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행동하느냐. 이런 그 AI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AI 보안 방향은 무엇이냐? 뭐 여기 그 뒤에 여러분 그 화면에 나오겠지만 Adversarial Machine Learning이라든지 Privacy Preserving Machine Learning이라든지 Transfer Learning이라든지 Automation and Black Box라든지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이라든지 Personal Machine Learning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AI들이 그런 학습을 통해서 방향이 나가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안 이슈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아까도 장 교수님께서 부채널 공격을 잠깐 소개할 때 나온 거지만 오실로스코프에서 이제 전력을 보통 우리가 수집할 때 오실로스코프 써가지고 수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받은 다음에 이 트레이스를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좀 더 분석을 원활하게 하는데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보안이 AI 기술을 가지고 보안에 응용하는 것도 돼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혹시 그 AI가 만든 AI 생성형 AI가 만든 보이스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을 모방한 뭐 그림 동영상 같은 것도 놔두잖아요. 이게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AI가 만든 건지. 뭐 얼마 전에 저는 싱가포르에서 온 그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가 돈을 꿔달라고 해서 사업 자금 굉장히 많은 몇십억 되는 돈을 꿔줬대요. 근데 그게 해킹을 한 다음에 그 해킹한 자료를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그 얼굴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친구하고 동영상 통화를 해서 속인 거예요. 딥페이크. 딥페이크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AI인지 진짜인지. 그다음에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도 이게 AI 목소리인지 진짜인지. 그 피싱 같은 거 있죠. 보이스 피싱 같은 거. 그런 거를 구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안의 이슈도 더 많아질 거고 굉장히 실생활에 접근할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안에 대한 내용들도 물론 기본적인 개념 면에서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뭐 요거 말고도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가 남규 교수님이 또 강의한 또 과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또 배울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AI가 어떤 건지 근데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 역효과인 그런 보안 기능이 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차세대 융합 보안 기술은 우리가 그 남기호 건국대 겸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런 그 AI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4차 설명했던 다양한 것들이 이제 완전히 전산화되고 또 정보화돼서 실적으로 여러분 영화에서 다이아드 4 영화 보셨나요? 해커들이 우리 국가망을
해킹해가지고 뭐 교통 전산망, 그거 뭐 증권, 공공시설을 막 통제하고 하는 그런 영화의 사이버 공격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원자력이 원자력 따로, 전산은 전산 따로, 그 다음에 뭐 전력이 전력 따로, 뭐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요즘은요, 다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합된다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IP를 가지고, IP 주소를 가지고 통신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다 해커나 이런 사이버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기존에는 이 보안하고 상관이 없던 영역인데 이런 것들이 이 보안이 가능해지고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이버 공격을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융합된 융합보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소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융합보안이란 무엇인지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융합보안의 정의를 가트너라든지 코스 온라인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가트너에서는 물리적 보안과 정보보호가 비슷, 연계, 동일한 프로세스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융합돼서 같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코스 온라인에서는 운영적인 유형관리의 기능을 통합해서 본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소개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융합보안의 적용 사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 보안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아마 설명을 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럼 융합보안이 어디가 적용이 되느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아직 그 설명 같은 게 많지만 크게 뭐 자동차, 무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요즘 자동차가 모터가 달린 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엔진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전기 자동차가 되게 되면 그냥 아이폰,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아이폰, 탈 수 있는 아이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자동차. 금융은 당연하고요. 요즘 금융 옛날처럼 뭐 수기로 하지 않고 다 전산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및 산업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의료, 항공, 조선, 그다음에 융합보화 관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금 항공 같은 경우에 MS에서 그 보안 업데이트를 잘못해가지고 그 보안 회사가 잘못된 업데이트가 돼서 MS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그걸 사용하는 곳이 지금 마비가 돼서 근데 그게 마비가 됐는데 항공이 안 떠요. 왜냐면 그 항공 스케줄을 관리하는 클라우드가 거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비가 돼버리니까 항공 티켓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지 못하거나 막 대혼란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단순한 전산적인 착오가 있거나 뭐 해킹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뭐 아까 항공, 조선, 융합보안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융합보안이 적용되는 분야는 무지 많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이 핵심 요소인지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뭐 관심이 많은 사람도 많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런 블록체인과 그런 보안에 대해서 한번 꼭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세종사회대학교의 장남수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강의를 하실 예정인데 어떤 내용을 다루실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록체인과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아마 많이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 그 안에 어떤 기술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실제 활용하고 우리한테 좀 가까운 건 코인 쪽으로 아마 대부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거 했을 때 정보보호에서는 뭘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동작 원리로 동작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룬 게 13주의 블록체인과 보안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이런 것들을 하고 앞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요소 기술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응용 사례들을 조금 많이 했으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이 너무 커서 대부분 아마 그쪽으로 좀 경도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사례를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력 관리부터 시작해서 요금 정산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이용한다거나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 요런 데에 이제 블록체인을 쓸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블록체인 자체를 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공개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조금 더 강하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변조가 쉽지 않죠. 이전 데이터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서버의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고 그 서버에는 관리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자가 악의적인
의도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데이터 변조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블록체인 같이 이제 분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쉽지 않죠.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풀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제 합성어잖아요. 블록하고 체인을 붙여놓은 건데, 블록이 무엇이고 체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체인을 형성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박용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강의를 하는 암호 이론에 있는 함수 중에 하나인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체인을 구성할 것 같고, 블록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가, 아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이 블록체인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분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 시스템에서 결국은 각 노드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 노드들이 장부를 가지고 나눠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동기화시키는, 그죠? 모든 노드가 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 체계를 잘 동작시키게 하고, 그 모든 노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게 만든 것이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해서 아마 강의를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11분의 교수님이 참여해서 저희가 어마어마한 강의를, 저는 아마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들었거나 참여했던 강의 중에 가장 많은 교수님이 등장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사이버 보안 기술 정리로 이제 교수님이 강의 내용을 아마 정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13주까지 강의를 쭉 들었죠. 맨 마지막 주 14주는 저희가 그동안 강의한 내용들이 사실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각 그 전문적인 분야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익숙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래에 발생할 그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이해가 좀 쉽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그걸 다시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뽑아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에서 어떤 내용들이 강의가 됐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15주 차에는 여기 기말고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말고사 그러면 이거 시험을 봐야 되나 그러는데, 중간고사는 제가 과제물로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했지만 기말고사는 온라인 시험으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적은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할 거고요. 각 강에서 한 문제 정도에서 많으면 2문제 정도 그래서 출제를 하면서 과연 이 강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냥 이해하는 정도.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 5G에 사용하는 보안 알고리즘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그 강에 가장 그 대표적으로 이해할 내용들을 주로 물어볼 거고요. 그럼 시험 문제를 보면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구나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거 다시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온라인 시험은 오픈북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한번 수업을 쭉 들은 사람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문제를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께서 꼭 시험에 참여해서 시험을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강에서는 앞으로 강의를 제가 소개를 했고요. 아마 실제로는 여러분 강의에서 저와 우리 장남수 교수님께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암호니까 이 시간에 AI가